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뉴스타트 1, 2부 시작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 최측근으로 꼽히는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진술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금고 속 280억 원 돈 뭉치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총재는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 경찰은 천정궁 출입 내역과 회계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280억 원의 용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0억 자금의 출처는 없나요? 금고있는 현금이 280억 규모인 건 맞나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사람에게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 한 달짜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을 직접 수사한 선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씨가 로저 비비의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김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날에 확보하셨어요? 핵심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이 포함됐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차량 출입 기록까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날 국회에 방문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특검은 김 의원을 공범관계로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200만 원이 넘는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기현 의원이 소환 조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패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마지막 공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권성동 의원은 공직생활 36년 동안 돈 문제로 한 번도 구설에 오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를 만난 건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 전 본부장의 제안에 따른 거라면서 다른 종교단체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담금질에 나서며 녹록지 않을 연말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성을 삭제했다고 자평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놓은 다음 날 당론 추진 방침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내란재판부의 탄생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당위성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직위원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다음 달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 경고를 날린 건데 동시에 법안이 후퇴했다는 강경지지층의 볼멘 소리를 다독이기 위한 일종의 강공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 이전에 내란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이나 2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겨왔지 또 이길 것이다. 내란 청산 양대축인 2차 종합특검 역시 김건희 특검이 끝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총의를 모으겠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특검발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을 멈추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태껏 정치특검의 강제 수사는 정권과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뤄졌다며 이래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거라고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위한 야권 연대도 빨라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안을 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검 추천 몫을 어디로 할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별건으로 분리할지 등 이견도 있지만 견해 일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꼭 특검이라는 성과를 관철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여권의 거침없는 강공에 보수 야당이 대동단결로 맞서는 형국인데 이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 2라운드는 지난주보다 훨씬 치열하고 격렬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징계 문제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당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가 마땅하다며 당무위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 파열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로 꼽힌 손바닥에 왕자를 쓴 분이라는 발언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속이라고 반박했고 의원 단체 SNS방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 운영기조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때 적절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 사항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아마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제 동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도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다음 달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건택 강북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 문정복 이성현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이른바 명청 대리전이 성사됐습니다. 가공된 프레임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오지만 친소 관계는 있을 수 있죠. 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거리가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는 그건 사실과도 다릅니다. 명통, 직통, 정부와 엇박자 등 후보들 출사표부터가 노골적입니다. 공교로운 시기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시험대에 섰습니다. 당내 역학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향후 리더십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합니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를 여야 각각 9명 동수로 하되 국민의힘 8명, 비교섭 단체는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사업에 대해 침묵 중인 김범석 의장을 질타했습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증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청문회는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170여 곳은 쿠팡이 인수한 명품 판매 플랫폼 파페치가 진출한 나라로 보이는데 정작 쿠팡 수익의 90%는 한국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입니다. 36조 4천억. 90%요. 지금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김범석 증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는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질문 세례는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로저스 대표와는 소통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던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라며 앞서 박대준 전 대표가 반복했던 발언과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는 각각 김범석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도 처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관 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게 먼저 해결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고가 오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 유착의 불씨를 키우려는 야당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날을 세웠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일을 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빠진 쿠팡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한 달 전인 지난 9월 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와 함께 점심 먹은 일을 난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당시 오찬 때 자신과 갈등을 빚고 나간 자신의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정계 연줄, 이른바 대관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쿠팡의 고질병을 짚기 위해서라도 부르잔 건데 당황한 민주당 의원들은 화살촉을 다시 쿠팡에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야당은 그럴수록 기세 등등 여의도 5성급 호텔의 식사 비용 70만 원을 누가 냈는지 따져보자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스타를 드셨어요? 그래서 호텔 룸에 38,000원짜리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뿐 기업 인사조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쿠팡의 산재를 꼬집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하는 등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고가 식사 논란에는 38,000원짜리 파스타 한 그릇을 먹은 게 전부라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후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파스타는 그 식당의 시장 요리, 즉 한 젓가락 분량이란 폭로가 나오는 등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도 이유 불문,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해명도 좋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집히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소식을 이준엽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차선 통제에 나선 경찰차들의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내동에서 7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 쓰러졌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앞뒤 할 것 없이 찌그러져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3시간 앞서 대전 구암동에서는 승용차와 SUV 차량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2명과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엔 서울 등촌역 내거리에서 달리던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택시와 2차 사고가 나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4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큰 브레이크 소리 엄청 크게 들리더니 그다음에 폭발음처럼 엄청 큰 충격음이 들렸어요. 어제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는 지상에서 주거용으로 쓰던 선박에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당국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에 해명을 요구받아온 샤이니 멤버 키는 의사가 아니란 걸 몰랐다며 사과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2분 30초 동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사과나 구체적 해명 대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발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두고 여론은 냉담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갑질은 엔터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던 샤이니 키는 뒤늦게 사과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뜻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란 전까지는 이모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유명 연예인이 대중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강조하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제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시킨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다른 사건 사고 소식은 한 줄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또 한 번 접수돼 임직원들이 대피했지만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4일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봉투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남편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기를 걱정하진 않지만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고환율 때문에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77%나 급감했지만 환율 상승 추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세는 내부 요인 때문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라서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고환율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고환율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 간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7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의 룰이 너무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바깥에 얼마를 나갈지가 다 알려져 있고 해지하는 시점 또 해지하는 중단 시점 이런 의사결정 이 기준이 너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에도 기관이 3,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1.4% 오른 4,056으로 마감해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4%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922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0.6% 내린 911로 마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유휴 부지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두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000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6,000가구를 12,000가구로 늘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도 연이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활용을 포함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공청사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파일럿 개념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입주 공급 절벽이 예고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에 나오는 그 정도의 공급 대책만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연말로 예상됐지만 김윤덕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가격은 3.3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2.48%, 부산이 1.96%로 뒤를 이었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을 재차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한 헌신을 보상하겠다며 공무원들을 격려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전후로 나타난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앞선 업무보고에서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조준한 거란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사장이 별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책갈피 달러, 즉 외화 불법 반출 검색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공사 사장이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그 말이 틀렸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인천공항 측과 위탁 계약을 맺고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인천공항이 대신 검색을 맡기로 했던 겁니다.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과거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하다 걸렸다는 정부의 보도자료도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알려준 거란 일각의 지적 또한 반박했습니다. 불륜 등 이혼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대통령은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라며 강한 어조로 공직자의 책임의식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 진지한 토론 대신 편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원전 한 곳을 신규 건설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는데 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다며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가 마감되면 인공지능 종목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AI 거품론에 크게 흔들렸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차그룹이 오늘 사장단을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합니다. 미국 관세 악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대차그룹은 조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대 교체에 나설 전망입니다. 송창현, 양희원 전 본부장이 용퇴한 첨단차 플랫폼 본부와 R&D 본부의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4천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인천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영차 통행료는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통행료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승용차로 매일 출퇴근할 경우 연간 172만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2025년 수산식품 수출 대전을 열고 올해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MH수산 등 42개 기업의 수출 공로탑을 수여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 20만 명을 넘으며 증가 추세가 이어지다 저출산 여파로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 급증했고 엄마는 14만 명으로 0.9%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이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7%포인트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대에서 2022년과 2023년
7%대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자와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녀 연령대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10.5%, 엄마는 21.2%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 주말 호주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총격범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던 희생자들의 모습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60대 부부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벽돌을 던지며 소리를 지른 남성의 모습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총격범과 몸싸움을 벌이는 남자.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총기를 빼앗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도 부인과 함께 총격범을 제압하려는 듯 뒤를 쫓습니다. 영상에 잡히진 않았지만 결국 60대 부부는 범인이 꺼낸 다른 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맨몸으로 총을 빼앗아 시민 영웅으로 불리게 된 아흐메드의 용감한 행동 이후에도 또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총격범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 남자도 15명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Threw bricks and took action to try and stop this occurring. Also murdered by these terrorists. These are Australian heroes. 참사가 벌어진 본다이 해변에서 추모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총격범이 노린 유대인 행사를 조직했던 유대교 성직자에 이어 사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10살 소녀의 장례식도 엄수됐습니다. 부자 관계인 총격범 가운데 경찰에 사살된 아버지는 27년 전 인도에서 건너온 이민자로 확인됐고 호주에서 태어난 아들은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해 곧 기소될 방침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중국인의 방문이 실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연간 기준 역대 최다, 월별로는 한국인이 2달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7일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입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 정부는 연일 일본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전방위 압박하며 자국민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합니다. 性质和影响极其恶劣，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 중국인의 일본 방문은 실제로 크게 줄어든 게 수치로 확인됩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56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 늘었지만 10월에 비하면 15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두 나라 간 항공편이 크게 줄고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 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늘렸습니다. 일본의 한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집계로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 중국인의 호텔 예약은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나오기 전인 6일에서 12일까지보다 약 57%나 줄었습니다. 退的这种能占到多大的比例呢？60%、70%以上。很多地方就是已经停了，直播也就是日本的产品链接我们也不再挂了。 여행 자제령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일본을 찾는 중국인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비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많은 82만 4천여 명. 국가 지역 순위에서 2달 연속 1위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인은 848만 5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은 3,900만 명을 넘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일 갈등에 더해 원화 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중국인이 이른바 가성비 관광지로 한국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영화 감독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살해한 닉 라이너가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라이너를 1급 살인 혐의 2건을 적용해 기소하면서 피해자가 복수인 점을 들어 특별 가중 사유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원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당원권 정지 2년 이하의 징계로는 전혀 논의된 없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장은 본인이 상당히 좀 침소봉대를 한다고 할까요? 꼭 자극적인 것들만 딱 떼어서 하시는 것이 과연 언론 전문가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 오늘은 그 이른바 그 단계 게시판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더 한국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누구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 올리셨는데 올리신 이유 좀 여쭤볼 누가 올렸다고요? 위원장님 블로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아니 그쵸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 저 그럴 리 없겠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겠죠? 제 블로그에 어제 올린 게 뭐지? 죽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제가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셨구나. 너무 정치적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오늘 출근길은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4도 이상 낮게 출발하고요. 대구는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차이가 크게 떨어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현재 여주 등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매우 좁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어제 말썽이던 먼지는 오늘 오전 중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2도, 전주는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은 14도를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